네, 저는 진무드라고 합니다. 이름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참진 없을무 머리 두어서 진짜 머리가 없다 라고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들 기억을 오래 하시고 나중에 사실 전 사람들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 이름 워낙 잘 외워서요. 네, 아 무두 이러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오래 지나면 무드가 돼서 그냥 무드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뭔가 나이로 가르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계속 지적질 당한 좀 노땅 쪽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잡지가 노땅은 아닙니다. 우선 제가 했던 일과 앞으로 제가 할 일을 소개하는, 저는 오늘 여기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솔직하게 제가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고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비기슈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비기슈는 1991년에 영국에서 존 버드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한때 홈리스의 경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존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더 바디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더 페이스샵은 아류예요. 해외 나가면 부끄러워 죽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좋은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더 바디샵이 더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따라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대박 칠 것 같더라고요. 그 더 바디샵의 창립자인 아니타 로딕과 그 남편 고든 로딕 부부가 늘어나는 실업자, 늘어나는 홈리스를 위해서 어떻게 저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친구였던 존 버드, 그 사람은 편집자, 그러니까 문서 편집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파는 신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만 10년 넘게, 현재 아니타 로딕 여사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편분은 살아계신데 빅 이슈 영국 본사가 스스로 독립해서 현재 주간 16만 부를 발행하는 영국의 주력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영국의 주력지가 될 때까지 기업이 어떻게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지의 표본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가 빅 이슈가 쳐지고요. 제가 빅 이슈를 만들진 않았고 제가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참 뜰 때 제가 한 4년 전쯤에 영국에 찾아가서 존 버드 씨에게 빅 이슈 코리아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하고 와서 제가 그 당시 활동하던 단체 이름으로 만든 것이 바로 빅 이슈 코리아입니다. 네, 사실 뭐 다른 얘기는 다 재미가 없고요. 네,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군지 아시죠? 이름 써 있잖아요. 네, 대답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사람을 보통 저희가 표지 모델로 쓰려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하지만 빅이슈에서는, 아까 빅이슈 코리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면서 잡지사를 만든다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잡지사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빅이슈를 진행을 하는데 우선 홈리스가 파는데 20, 30대 여성이 사본다고? 하면서 별로 이해를 못 하셨어요. 두 번째는 너한테 돈이 얼마나 있니? 였습니다. 한겨레 21이 런칭하는데 한 15억이 들었대요. 근데 그때 제 수중에 얼마 없었습니다. 네. 근데 무슨 잡지를 만들 것이냐. 되게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홈리스가 무슨 잡지를 파냐. 거리에서 쓰러져 있을 건데. 지금 여기는 서울역 바로 인근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사실 전 여기는 제가 자주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2년 월드컵 당시부터 최근까지 노숙인 분들의 자립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거리에 있는 노숙인 분들 웬만한 분들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거리를 많이 훑고 다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자립지원팀장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걸 진행하면서 아저씨들 알게 됐는데 사실 노숙자,
제가 사실 지금까지 제가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거리에 한 10만 명 정도 연인원으로 데리고 나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많게는 한 100명, 150명까지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나가봤었는데 대부분이 여기 와 있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되게 다양한 분들이 홈리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지질 않습니다. 노숙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게 보통 대부분인데 제가 만난 노숙인 분들은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은 분들이었고 그들이 지금 현재 어딘가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그냥 그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쓰레기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분들도 한때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회 구성원들이셨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투자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크게 받거나 혹은 또 다른 가족의 해체를 겪었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노숙인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상황하고 제가 이 전 강의하고 다르게 너무 무겁죠? 네, 그렇게 좀 힘든 분들인데 제가 만난 분들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들도 하나하나 다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계셨고 오히려 저는 제가 만난 거래에서 만난 많은 노숙인 분들은 오히려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존경스러웠던 것은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은 절대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먹을거리를 먹지만 절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도 그전엔 그냥 자원봉사자였거든요. 종강역에 밤에 혹시나 추워서 이불도 없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침낭을 가지고 나간 겨울 밤이었는데 어딘가에서 종강에서 축구공 뻥뻥 차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뭘까? 해서 갔더니 술 취한 정말 이제 고3일까 대학생 1학년일까 그런 아주 어린 친구들 남자 학생 둘이가 누워서 자고 있는 노숙인들의 머리를 발로 차서 누가 더 큰 소리가 나는 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청년을 잡고 아파서 주무시다가 중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무셨기 때문에 반항차 못하시던 분들을 부축해서 피를 닦아드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부모가 왔는데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은 훈방표시됐고 선생님들이 붙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으셨고요. 네, 확인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반드시 데려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부모님들이 5만 원인가 주고 합의를 봤어요. 이가 부러졌는데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하는 노숙인들을 대하는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날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너무 어린 학생들한테 센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앞이 12번, 13번 출구거든요. 13번 출구는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무료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번 출구는 이 위쪽에 있는 동자동,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원래 이 동자동은 판자촌 쪽방촌이에요. 거기를 헐어서 만든 빌딩에 저희가 지금 서 있거든요. 지금도 바로 이 뒷 블럭에는 약 1200명의 쪽방촌 주민들이 월세 20에서 25만 원. 하지만 제가 지금 서 있는 요 딱 무대 강단만한 방에서 잠을 청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그걸 쪽방촌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쪽방촌이 약 10여 개 정도 되거든요. 서울에 5개가 있습니다. 영등포, 서울역, 남대문, 종로, 동대문.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서요. 다 그곳들은 되게 예전부터 빈민촌으로서 되게 유명했던 곳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 되게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오시면서 그분들에게 눈길 한번 준 적이 있으세요 혹시? 분명 13번 출구, 12번 출구 여러분들이 지하철 1호선이나 4호선을 타고 서울역으로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실 때 여러분들이 안 보셨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 갖지 않거든요. 그분들 중에 분명히 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계셨을 건데 혹시 오시다가 누군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가 하고 물어본 사람이 있다는 정도로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고 싶어요. 있나요? 있다고 했으면 줬을 텐데. 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노숙인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비기슈라는 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까지 날아갔다 왔고,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바로 재능기부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010년부터 제가 재능기부 하도 외쳤더니 재능기부 치니까 제 이름이 뜰똥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진구 같은 배우가 저희한테 무료로 자기의 초상권을 기부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시도한 거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마돈나나 뭐 그 외국 배우를 잘 모르지만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유명 스타들이 비기쇼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었고요. 사실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의 초상권을 비기쇼에 기부해서 표지 모델이 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네, 되게 2010년부터 오랫동안 해서 진행해 왔고요. 여기 저희 발행인이시고 일본 발행인이시고 저희 가운데는 박씨 아저씨 계시고요. 네, 좋아하세요 다들 서로. 이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영화 원스에 나오는 여주인공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녀입니다. 그녀. 예, 그녀.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여성은 비기슈를 판매하는 비기슈 판매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비기슈에서 욕을 먹어요. 노숙자가 아닌데 왜 비기슈를 팔고 있냐라고 항의를 당하는데, 우리나라의 노숙인과 해외의 홈리스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홈리스라고 하면 모든 집이 없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 이하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홈리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길바닥에 쓰러지는 꼴을 봐야 그때부터 노숙자라고 합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 같이 비기슈를 판매하시던 저희 선생님들이시고요. 여러분들 비기슈에 대한 소개는 더 많이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요. 재능기부로 만들어주고 건당 5,000원인데 초기 아저씨들에게 10권을 무료로 그냥 드립니다. 아저씨들이 다 팔면 5만 원이 되잖아요. 그걸 저희 이분들을 존중합니다. 10권 다 파셔서 그냥 가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판매가 재미있으시다고 하면 저희한테 오셔서 건당 2,500원에 사가세요 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요. 이분들이 다시 저희한테 2,500원에 사가시면 그때부터 저희는 2주간 임시 비기슈 판매원증을 드리고요. 2주간 꾸준히 판매하시면 그때부터 그분의 판매 자리는 영원히 그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식 비기슈 판매원 파란색 아이디 카드를 드리고, 더불어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우선 첫 달은 고시원비를 저희가 그냥 무료로 그냥 제공해드려요. 단 조건은 2개월차부터 본인이 판매하신 비기슈 판매 대금으로 고시원비를 내세요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현재 그렇게 한 50명 이상이 고시원에 계시고 6개월 이상 저축을 하시면서 1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고 꾸준히 고시원비를 납부하시면서 성실히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제안을 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약간 20분이 좀 넘게 현재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임대주택이 생기니까 그 중에 한 3분 정도는 가족이 다시 회복되셔서 그 가족들하고 다시 살고 계시고, 그분들은 이제 비기슈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비기슈의 독자층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되게 욕 많이 먹었거든요. 세상에 노숙자가 파는데 무슨 여자가 많이 사냐고 그랬는데, 저희 그 독자 분석을 했더니 여성 독자가 한 74%, 그 다음에 학생과 직장인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연령대는 20, 30대, 그러니까 20, 30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사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한국갤럽에서 여기도 저희한테 재능 기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지도 조사를 해주셨는데 18.3%가 나왔더라고요. 다른 데가 없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웬만한 잡지가 3%, 4% 나왔는데요. 저희가 18.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능기부로 저희 계속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광고천재라고 하는 이재석 광고연구소의 이재석 소장이 저희 초기에 표지를 디자인해 주셔서 굉장히 좀 저희가 이슈 메이킹을 할 수 있었고, 그 뒤부터 계속
있었고요. 아이유 씨하고 이효리 씨가 저한테 감사해요. 제가 비기슈 만들면서 처음으로 완판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네, 잡지가 없어서 못 팔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10,000권 찍었는데 안 팔려나가는 한 3,4천 권을 보면서 얼마나 뼈아플지. 네, 제가 그걸로 제 책상 벽을 만들어서 쓰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비기슈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재능 기부자를 모았습니다. 현재 한 3,000여 명의 재능 기부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재능 기부를 그냥 모으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재능 기부 희망 분야, 지원 동기, 이력서, 경영서, 포트폴리오까지 여러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는 재능은 단순히 그냥 쓰여지는 재능이 아니고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할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잘 채워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기슈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비기슈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바로 인식 개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인식 개선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기슈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하면서 지금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재능 기부 가치 마케팅이라는 것에 많이 동의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단순한 잡지 구입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홈리스, 취약계층을 가지고 포장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오해와 편견, 취약계층의 홈리스에게 다가가서 잡지 한 권을 산다고 하는 그 행위, 어떤 대학생 심리학과 친구들이 그걸 분석해서 저한테 준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멀리서 내가 비기슈를 사야 될까 말까 망설이는 고뇌. 그러다가 아저씨에게 다가가는 그 설레임, 아저씨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어색함, 그리고 내가 자기가 5,000원을 다시 줄 때 아저씨의 그 환한 미소에 모든 보답이 온대요. 그리고 아저씨가 잡지를 주고받으면서 느껴지는 연대감, 그리고 돌아설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멋지게 포장들해서 좋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선생님들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현재도 비기슈를 팔고 계십니다. 네, 워킹, not begging, 전 세계적인 슬로건이거든요. 네, 우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고, 현재는 40개국, 120개 지역에서, 도시에서 120개의 비기슈와 같은 유사한 회사들이 현재 존재하면서요. INSP, International Network of Street Paper라고 하는 연대를 구성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홈리스 월드컵이라고 하는 조직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비기슈 이렇게 하고요. 아저씨들이 저한테 또 다른 미션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집도 생겼고 내가 비기슈를 언제까지 팔아야 될까, 그리고 이제 비기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을까라고 하셔서 사실 그걸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다가요. 저는 그 전에 제가 비기슈에서 재능 기부자들을 모았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저도 비기슈의 재능 기부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다시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는 사회적 기업을 제가 좀 다시 설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C3 코리아라고 하는 네, 아직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진 않았는데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세차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세차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시장적으로 다녔더니 손세차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동차 도장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남의 차를 돈 3만 원 받고 열심히 긁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 그 손세차 업계의 95%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남의 차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볼 수 없을까 해서 자동차 도장면에 대한 이해를 제가 공부하다가요, 유리막 코팅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불만 조례를 보니까 유리막 코팅은 사기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하나 꽂히면 계속 파고드는 습성이 있어서 잡지를 만들 줄 몰랐는데 어때 하다 보니까 제가 잡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까 하고 뛰어들었는데 봤더니 유리막 코팅은 여러분들이 먹는
조미 김에 들어가 있는 이 하얀 방습 포장재 있죠? 네, 그렇죠. 실리카. 그 실리카 겔. 그 실리카 겔이 또 다른 말로는 이산화 규소입니다. 근데 바로 유리막 코팅이 봤더니 규소 코팅이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는데, 재밌는 건 말 그대로 자동차에 코팅을 하는데 그 규소를 코팅을 하는데 얘는 물을 잘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에 있는 수분과 만나면 자연적으로 반응해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이 지금까지 하고도 사기 소리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한두 달밖에 지속이 안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거기에 60에서 65도로 열 처리를 하면 이제 2년 이상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아무도 열 처리를 하지 않을까 봤더니 옆가게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열 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소비자는 모르니까. 네. 그리고 유리막 코팅이 그렇게 오래 가면 자기들은 못 먹고 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기과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자동차 코팅 전용 열 처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지인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상용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기능성 세차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세차하면 그냥 세차잖아요. 근데 세차만 받아도 차량이 보호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세차 방법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현재 이걸 가지고 이건 취약계층들에게만 제공하려고 하는 기술로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는 일은 이런 거고요. 전 앞으로도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사람들과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